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제 건강이라면 끔찍이 생각하는 아내와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개구쟁이 두 아들과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수유리 빈민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수유리와 미아리 지역의 하천 근처에 있는 무허가촌에서 5식구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선천적으로 몸이 안 좋아 빈혈과 갑상선 저하증으로 힘든 일은 못하셨어요. 아버지는 가난한 형편 탓에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신문 배달을 하면서 동생들 학비에 보탰습니다. 조그만 무리에도 호흡이 가빠지고 빈혈이 와서 오랫동안 일을 못하고 시간제로 일해야만 했고 그렇다 보니 수입이 많지 않았습니다. 김구나, 너 요즘 배달이 너무 늦는 거 아니야? 고객들 항의가 들어오고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죄송합니다. 최근에 맡은 고객들 집이 언덕 쪽에 있어서 자전거 타고 가는 게 버거워서요. 쉬면서 가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다음부턴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너 몸 상태도 안 좋은데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어. 너 아픈 거 원래 알았잖아. 너 집안 사정이 워낙 어려워서 뽑은 건데 요즘 신문 보는 집도 점점 줄어들고 나도 힘들단다. 조금만 우리 더 노력하자. 네, 사장님. 항상 제 사정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19살인 아버지는 체격이 왜소해서 한눈에 보면 중학생 정도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 배달을 거의 끝내고 언덕 위에 있는 마지막 집만 배달을 끝내면 곧 퇴근이라 서둘렀습니다. 매일 저 언덕과의 싸움이네. 오늘은 잘 오를 수 있을까? 아버지는 힘겹게 자전거를 타고 비탈진 길을 오르고 있었는데요. 점점 온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더니 순간 현기증이 나서 자전거와 함께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때 길 가던 여고생이 급하게 뛰어와 이봐요, 괜찮아요? 여학생이 다급하게 얼굴을 때리자 아버지는 겨우 정신이 들었습니다. 잠깐 제가 기절했나 봐요. 괜찮아요. 아니, 이 몸으로 어디 가려고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죠. 저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가끔 이렇게 쓰러져요. 전 이만 일이 있어서 가볼게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자기 몸을 안 챙겨요? 그렇게 쓰러질 정도면 몸이 안 좋은 건데 병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뭔데요? 제 건강보다 중요한 건 저희 가족의 생계예요. 전 이만. 아버지는 마지막 배달을 빨리 해야 했기에 서둘러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마지막 배달할 집은 다가구의 반지하집으로 외관상으로 낡고 오래된 집이었어요. 시문이요! 이때 이 집 쪽으로 사람이 걸어오더니 아까 그분 맞죠? 여기 사셨군요. 와, 신기하다. 이런 우연이. 급하다는 일이 신문 배달이었구나. 맞네, 급한 일. 저희 고객이었군요. 보니까 고등학생 같은데 몇 학년이에요? 고3이요. 보니까 그쪽도 제 나이 또래 같은데? 맞아요. 19살이에요. 학교 다녔다면 고3이겠네? 나랑 동갑이니까 말 놓을게. 넌 학교 안 다녀? 아까 가족들 생계 때문에 돈 벌어야 된다고 했지? 많이 힘들겠구나. 돈 버는 거 재밌어. 내가 번 돈으로 동생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동생들 뒷바라지하는 게 보람돼. 그렇구나. 나도 비슷해. 우리 집 봐서 잘 알겠지만 반지 앞방 2칸짜리에 5식구가 살고 있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이상 난 가난해서 못 벗어날 것 같아. 아무리 대학 가고 공부해봤자 난 가난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대학 안 가고 공장에 취직하려고. 부모님은 좋아하셔. 내가 돈 번다니까. 너희 집 형편도 어려운가 보구나. 참. 나 빨리 가봐야겠다. 다음에 또 보자. 그래. 몸 조심해. 또 쓰러지지 말고.
알았어. 아버지는 그 여학생과 만나 소개기도 하고 많이 가까워져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여학생은 졸업 후에 공장에 취직했고 가난한 집에서 빨리 탈출하기 위해 아버지와의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두 분 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경제적인 지원을 못 받고 혼인신고만 한 채 수유리 빈민촌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결혼식도 못 올리고 집도 단칸방이라 당신한테 미안해. 무슨 결혼식이 뭐가 중요해? 우리 두 사람 서로 사랑하고 예쁜 아들, 딸 낳고 오래오래 지지고 볶고 같이 있는 게 중요하지. 내가 그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둘 다 가난을 되물려 받아서 부자는 되기 어려울 거야. 난 돈보다 당신 건강이 우선이야. 내가 당신하고 결혼 결심한 이유가 뭔지 알아? 당신 병 고쳐주고 싶어서 그랬어. 가족들 위해서 희생만 하지 말고 당신도 보살핌 받을 자격 충분히 많아. 나 같은 남자한테 시집와줘서 정말 고맙다. 앞으로 너 우는 일 없도록 행복하게 해줄게. 비록 부모님은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진 않았지만 동갑내기라 친구처럼 서로 아껴주면서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이듬해 저를 낳고 연년생으로 동생 2명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막내 동생이 선천적으로 지적장애가 있어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건강도 안 좋아져서 동네 마트에서 배달 일을 하면서 틈틈이 병원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도 딱히 치료 방법이 없어 약을 꾸준히 먹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공장에 다니는 엄마는 좀 더 돈을 벌려고 매일 야근을 자처했습니다. 녹초가 된 몸으로 밤늦게 집에 와서는 막내까지 케어하다 보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 계속 야근까지 하고 힘든데 내가 다른 일 알아볼까? 당신은 병원 치료 열심히 다니고 몸 챙기는 게 나 도와주는 거야. 그래, 내가 건강해져서 우리 애들하고 놀이동산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야지. 저는 6살 때부터 부모님을 대신해 막내 동생 밥 먹이는 것부터 씻기고 옷 입히는 것까지 도와줬습니다. 김경민, 형 말 안 들으면 좀 이따 놀이터 안 갈 거야. 막내 동생은 아직 말이 서툴러 대답만 겨우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에선 막내가 분위기 메이커라 부모님도 막내에게 힘든 것도 사라질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남편 그동안에 많이 썼어. 나랑 약속 지켜주려고 약도 잘 먹고 치료도 잘 받으면서 기특해. 이제 우리 남편 편하게 쉬어. 미안해 정수가. 우리 애들 잘 부탁해. 나 슈퍼우먼인 거 알지? 애들 어떻게든 밥 안 굶길 테니까 걱정 마. 우리 하늘에서 만날 때는 당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 엄마는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았고 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 형편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막내 병원비로 돈이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들어가서 엄마 월급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엄마가 일하는 공장이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몇 달째 월급이 밀려서 당장 끼니 해결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쌀은 바닥이 나고 두 동생들은 배고프다고 매일 울었습니다. 엄마는 빈병과 신문지를 모아서 슈퍼에 가서 아주머니, 이걸로 밀가루 1개랑 교환할 수 있을까요? 이걸로 얼추 가격이 맞겠네. 그나저나 훈이 엄마, 사정 닦여서 어째. 에휴. 월급이라도 나오면 다행인데 저도 답답하네요. 곧 좋아지겠죠. 엄마는 빈병들을 모아서 바꾼 밀가루로 수제비를 해줍니다. 쌀이 없어서 매일 수제비를 먹어야 했습니다.
오늘도 수제비야? 나 밥 먹고 싶어. 경희야, 집에 쌀이 없어서 엄마가 밥을 할 수 없어. 오빠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우리 경희, 경민이 쌀밥 원 없이 먹게 해줄게. 오늘은 우리 수제비 맛있게 먹자. 그래, 엄마 곧 돈 많이 벌 거니까 조금만 참자. 자, 많이들 먹어. 저희들 그릇엔 수제비를 듬뿍 담아주면서 정작 엄마는 국물만 드시더라고요. 엄만 왜 수제비 안 먹어? 아, 엄마는 배불러. 너희들 많이 먹어. 모자라면 더 있으니까 많이 먹어야 돼. 아, 우리 경민이 잘 먹네. 밀가루 한 개를 사서 몇 끼니를 해결해서 아끼다 보니 엄마는 안 드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그 공장은 밀린 월급도 안 준 채 폐업을 했습니다. 몇 달째 일한 돈을 한 푼도 못 받은 채 직원들은 사장을 고소했지만 사장은 돈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엄마는 당장 일자리를 찾아다녔고 다행히 동네 지인을 통해서 건물 청소부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훈아, 엄마 다행히 청소부 일하게 됐어. 새벽 5시에 출근해야 돼서 훈이 너가 동생들 깨우고 씻기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지? 그리고 막내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잊지 말고. 응, 엄마. 경희, 경민이 내가 챙길게. 엄마 취직해서 다행이다. 그래, 엄마 열심히 일할 테니까 우리 훈이가 엄마 많이 도와줘. 알았어. 내가 엄마 많이 도와줄 거야. 새벽부터 저녁까지 청소일을 하는 엄마를 대신해 전 하루 종일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만들어주신 수제비와 김치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제는 동생들도 엄마가 고생하는 걸 아는지 투정 안 부리고 고분고분 잘 먹었습니다. 근데 수제비 양이 적어서 저도 언젠가부터는 엄마처럼 국물만 먹게 되었고 동생들이 안 볼 때 수돗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학교에서는 전 조용하고 거의 혼자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뭐 먹으러 가거나 오락실 가고 만화방 가면 돈 써야 되니까 아예 어울리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은 대놓고 저를 거지라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거지 김은, 너 점심시간에 수돗물 먹더라. 그걸로 배 채우는 거지? 너는 막 청소부라며. 길거리 쓰레기 치우고. 아, 진짜 거지 많네. 야, 지들이 뭘 한다고 함부로 말해. 우리 거지 아니야. 아, 우리 엄마 청소해라는 게 뭐 어때서 그래.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 열심히 일해서 우리들 먹여 살리는 훌륭하신 분이야. 너 다시 한번 거지라고 하면 나 가만 안 둬? 저는 친구들 멱살을 잡으며 겁을 줬고 다행히 그 이후로 친구들은 놀리진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 전 청소부집 아들이라고 별명이 붙으며 전교생이 절 대놓고 따돌렸고 너무 속상해서 학교 운동장 구석에서 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동네에 있는 병원에서 막내 약을 받으러 가야 해서 두 동생들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희, 경민이 손 붙잡고 절대 놓치면 안 돼. 특히 경민이는 돌발 행동을 자주 하기 때문에 손수건으로 손목을 묶어야 하거든요. 손만 잡고 가다가 몇 번 놓친 적이 많아서 한참을 찾아다녔던 적이 많아서 엄마가 꼭 손수건으로 묶고 다니라고 당부했거든요.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경민이가 가만히 서 있길래 봤더니 분식집 앞에서 파는 떡볶이였습니다. 경민아, 안 돼. 그건 돈 주고 사 먹는 거야. 우린 돈 없어서 못 먹어. 빨리 병원 가자. 하지만 동생은 막무가내로 손으로 떡볶이를 집으려고 해서 야! 안 된다고 형이 말했잖아! 화가 나서 전 고함을 쳤고 동생은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분식집 사장 아주머니가 나오며 아유, 왜 동생을 울리고 그래? 아가, 그만 울어. 떡볶이 먹고 싶어? 그 소리에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그쳤습니다. 자, 이거 아줌마가 공짜로 주는 거니까 저기 앉아서 천천히 먹어. 엄마가 아무한테도 신세지지 말라고 했는데. 어린애가 어른스럽네. 괜찮아. 떡볶이는 비싼 거 아니니까 신세지는 거 아니야. 엄마도 이해해 주실 거야. 감사합니다. 두 동생은 허겁지겁 떡볶이를 먹었고 사장님은 이걸 보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부모님은 뭐 하시니?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시고 엄마는 청소부 일하세요. 아유, 아직 어린애들인데 엄마가 고생이 많으시겠구나. 돈도 많이 들어갈 거고. 오늘처럼 배고플 때 언제든지 아줌마 가게로 찾아와. 그래도 돼요? 그럼. 아줌마도 이 장사하기 전까지 돈이 없어서 우리의 밥도 제대로 못 먹일 정도로 어려웠었어. 너희들 보니까 우리의 생각나서 그런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와. 참, 이름이 뭐니? 김은이라고 합니다. 여동생은 김경희, 막내는 김경민인데 몸이 좀 아파요. 그렇구나. 이렇게 셋이 손 꼭 붙잡고 다니는 게 참 보기 좋네. 저희 이제 가야 돼요. 아줌마, 잘 먹었습니다. 그래, 이 동네 사는 것 같으니까 오며 가며 들려. 처음 본 저희에게 공짜로 떡볶이를 주시던 사장님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남의 도움 받지 말라고 평소에 말씀을 많이 해서 엄마가 아시면 화낼 것 같았거든요. 엄마는 점심시간에 다들 식당으로 가지만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허씨, 도시락도 보니까 감자에 김치만 있던데 그거 먹고 괜찮아? 우리 일이 몸 쓰는 일인데 금방 허기질 텐데. 저 괜찮아요. 이거 먹어도 배부른걸요. 요즘이 6.25 때도 아니고 요새 쌀밥 못 먹는 집이 어딨어. 허씨 보면 딱해. 월급은 고스란히 동생 병원비, 생전에 아버지 병원 치료와 생활비로 지인들에게 빌렸던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늘 적자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그 분식집이 학교 앞이라 수업을 마치면 매일 들렀습니다. 아줌마, 안녕하세요. 훈이 언니, 배고프지? 어여 아줌마가 김밥이랑 떡볶이 맛있게 만들어줄게. 네, 고맙습니다. 아줌마가 내 밥은 꼭 챙겨주고 싶다고 하셔서 저도 아줌마의 성의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때? 맛있니? 많이 먹어. 네, 아줌마가 만드신 건 다 맛있어요. 저는 김밥과 떡볶이를 조금만 먹고 아줌마에게 아줌마, 이거 남은 거 집에 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좀 싸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지금 배가 너무 불러서요. 운이 너, 이거 동생들 갖다 주려는 거지? 아니에요. 제가 먹으려는 거예요. 매번 아줌마한테 신세지는 게 죄송해서 동생들 것까지 챙겨달라고는 할 수 없었거든요. 훈아, 이건 너 먹으라고 준 거고. 안 그래도 아줌마가 동생들과 엄마 드실 거 좀 챙겨놨어. 그러니 너 이거 다 먹고 가. 안 그러면 아줌마 서운해. 아줌마, 감사합니다. 아줌마가 싸준 김밥과 떡볶이를 들고 신나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경희야, 경민아, 형 왔어. 우리 경희 좋아하는 떡볶이 먹자. 근데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낯선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너가 훈이니? 우린 동사무소에서 나왔어. 너희 엄마와는 다 통화하고 집주인이 문 열어줘서 집으로 들어온 거야. 어머니는 지금 조퇴하시고 곧 오시기로 했어. 네. 근데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주민실태 조사를 하다가 훈이 집 형편이 많이 어려운 걸 알게 되었어. 그동안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엄마가 신고를 안 하셨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엄마와 통화해서 상의를 드렸더니 우리 도움을 받으시기로 하셨어. 어떤 도움인데요? 지금 엄마 수입으로는 아이 3명을 양육하기가 힘드신 상태야. 특히 막내 동생은 지적장애에 호르몬 이상의 희귀병이 있어서 이렇게 집에서 돌보는 게 한계가 있어. 그리고 지금 토건 치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호르몬 주사 맞고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둘째 동생 경희를 입양 보내기로 했어. 입양이라면 경희가 다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갑작스러워서 훈이 많이 놀랐구나. 뭔가 잘못되었을 거예요. 엄마가 허락했을 리가 없어요.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 식구 절대 헤어지지 말고 손 꼭 붙잡고 같이 살자고요. 엄마 오면 물어볼 거예요. 이때 엄마가 뛰어왔는지 숨을 헐떡이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셨어요? 제가 좀 늦었죠. 아닙니다. 안 그래도 지금 훈이한테 오늘 우리가 온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훈이가 많이 놀란 것 같아요. 엄마, 이 아줌마 아저씨가 경희 데리러 왔대. 뭐 잘못 알고 오신 거지? 훈아, 엄마가 다 설명할게. 엄마가 얼마 전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뇌종양이래. 곧 수술을 받아야 한대. 근데 수술을 받아도 괜찮아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대. 어떤 사람은 수술 받고 얼마 후에 잘못될 수도 있고 완치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 혹시나 엄마 떠나고 나면 우리 사랑하는 훈이, 경이, 경민이 뿔뿔이 흩어질 것 같아서 엄마가 너무 겁이 났어. 지금 이렇게 같이 사는 게 너희들을 더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닌가. 너희들 행복을 뺏는다는 생각이 들었어. 쌀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과자 하나 못 사 먹고 엄마가 너희들한테 너무 미안해. 다행히 동사무소에서 입양 기간을 연결시켜줘서 부잣집인데 아이가 없는 부부가 있어 경희를 입양 보내기로 했어. 그 집 가면 경희 맛있는 거 배부르게 먹고 공부도 많이 시켜준다고 하셨어. 엄마도 직접 그분들 만났는데 좋은 분들이셨어. 경희 보고 싶으면 만나게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 엄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우리 훈이가 엄마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엄마의 말이 끝나자마자 전 엉엉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병간호하시면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며 우리 삼남매 뒷바라지했는데 엄마가 뇌종양이라니 너무 무섭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동생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엄마는 나를 안아주시며 같이 오열을 했습니다. 아직 어린 경희는 내가 가져온 떡볶이를 먹으며 기분이 좋은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이제 경희 가야 할 시간이 되어서요. 네. 경희야, 아저씨 아줌마랑 좋은 데 가는데 우리 경희 예쁜 원피스로 갈아입을까? 어디가? 놀이동산가? 그거보다 좋은 곳이야. 엄마랑 오빠는 같이 못 가. 거기 가면 우리 경희 쌀밥이랑 맛있는 것도 매일 먹을 수 있고 예쁜 옷 입고 공부 많이 해서 대학도 갈 수 있어. 엄청 부잣집에 가서 사는 거야. 엄마 오빠 없이 안 울고 씩씩하게 지낼 수 있지? 응, 경이 씩씩하게 잘 지낼 수 있어. 히, 빨리 가. 아직 어린 여동생은 입양이 뭔지 몰랐고 헤어진다는 게 어떤 감정인지 몰랐던 겁니다. 오빠, 엄마, 나 갔다 올게. 경희야, 거기 가 있으면 엄마가 경희 보러 갈게. 울지 말고 그분들 말씀 잘 들어야 돼.
경희야, 잠깐만 있어봐. 이거 오빠가 용돈 모아둔 돼지 저금통이야. 경희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으면 아줌마 아저씨한테 말하지 말고 여기 있는 돈 써. 아이, 신난다. 이걸로 나 아이스크림 사 먹을 거야. 빨간색 돼지 저금통에 펜으로 제 이름과 식구들 이름을 썼어요. 우리가 살았던 동네 이름도 적으며 경희가 컸을 때 식구들과 살았던 행복한 기억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해맑게 웃는 경희가 가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와 저는 겨우 눈물을 참으며 환하게 웃으며 경희가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여동생과의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그 후 경희는 입양되어서 잘 지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엄마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는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남동생은 동사무에서 연결해준 시설로 입소했고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전 집과 병원을 오가며 엄마 병간호를 했습니다. 훈아, 엄마가 너 볼 면목이었구나.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나. 그래서 경희랑 경민이 만나러 가야지. 그래. 엄마 치료 잘 받아서 빨리 나을게. 텅 빈 집에 혼자 가기 싫어서 전 분식집에 더 자주 들렀습니다. 훈이 왔니? 아, 왜 그렇게 어깨가 축 처졌어? 엄마 병원 갔다 오는 길이구나? 네. 엄마 얼굴이 많이 아파 보여서 속상해요. 아휴, 병원에 있으신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참, 배고프겠다. 오늘은 아줌마랑 같이 김치찌개에서 같이 밥 먹자. 아줌마가 해주시던 음식은 항상 따뜻했고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걸 먹고 나면 마음이 배부르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꽉 차고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 제 끼니를 챙겨줄 뿐만 아니라 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던 아주머니는 집에 갑자기 일이 생겼다면서 분식집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곧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중학생이 된 저는 엄마 병원비를 벌기 위해 아침에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새벽에 배달을 하고 등교를 하고 학교 마치면 또 배달을 했어요. 우유 배달을 하게 된 건 우유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그걸로 세 끼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크림빵 하나를 사서 우유랑 먹으면 이보다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전 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우유에 빵을 사서 남동생이 있는 시설로 찾아갔습니다. 경민아, 형 왔어. 경민이 얼굴에 살 붙었네. 밥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나 봐? 응, 경민이 밥 많이 먹어. 그럼 밥 많이 먹어야 건강하고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는 거야. 이거 경민이 좋아하는 우유 가져왔어. 종류별로 천천히 먹어. 이거 한꺼번에 먹으면 배탈 난다. 큰일 나? 응, 바나나 우유는 아침에 먹고, 딸기 우유는 점심 때 먹고, 초코 우유는 저녁에 먹을게. 우와, 경민이 똑똑해졌네. 아침, 점심, 저녁이 무슨 뜻인지 알아? 나 바보 아니야. 선생님한테 다 배웠어. 그동안 경민이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어휘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훈아, 어머니 계속 병원에 계시지? 어머니와 상의할 일이 있는데 지금 편찮으시니 전화할 수 없어서 너한테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네, 선생님. 혹시 경민이가 무슨 사고라도 쳤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경민이 치료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올해면 끝나. 내년부터는 경민이 여기서 지내는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돼. 지금 어머니 상황이 경민이를 돌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퇴소하는 것보다는
경민이 여기서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돈이 부담되실 거야. 아, 그렇군요. 엄마와 상의해 볼게요. 엄마한테 말씀드리면 신경 쓰실까봐 경민이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 혼자 결론을 낸 게 올해 중학교 졸업을 하면 돈을 벌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전 공사장에서 막노동, 중국집 배달일에 택배일까지 여러 일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번 돈으로 엄마와 동생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기에 몸이 부서져라 힘들게 일해도 기분 좋았습니다. 공사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진급을 해서 20살 젊은 나이에 작업반장이 되었습니다. 일 잘한다고 알려지면서 저는 이례적으로 본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건설사 중에서는 꽤 큰 회사였고 중졸인 저를 파격적으로 인사 발령한 겁니다. 월급은 현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2배나 많아서 그게 제일 기뻤습니다. 엄마는 다행히 그동안 병이 호전되었고 병원비가 부담된다며 퇴원하겠다고 하셔서 지금은 집에서 지내면서 통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일한다고 하니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셨어요. 우리 훈이 그동안 엄마랑 동생 돌보느라 고등학교도 못 가고 고생했는데 이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니 엄마가 너무 좋구나. 나도 엄마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일할 때도 막 힘이 나. 오늘 저녁은 엄마랑 무슨 반찬해서 먹을까? 엄마 좋아하는 거 뭐 사갈까 하면서 말이야. 나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세 식구 좋은 집에서 같이 살 거야. 그리고 소식 끊긴 경희도 찾을 거야. 그래. 우리 식구 이제 다 같이 살자. 엄마 병원에 있는다고 경희 찾아가지도 못했는데 그 사이 이사 가서 소식도 모르고. 경희 너무 보고 싶어. 내가 꼭 찾을 거니까 엄마 걱정 마. 저는 본사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아 빨리 진급을 했고 그 후 같은 회사의 동료 직원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재원으로 중졸인 저의 학력과 어려운 가정 형편을 상관하지 않았고 저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당신처럼 똑똑하고 집안도 좋은 여자가 왜 나 같은 가난뱅이의 중졸인 남자랑 결혼했어? 난 항상 그게 미스터리야. 사람 좋아하는데 조건이 뭐가 중요해요? 전 당신한테 제 인생을 투자한 거예요. 본사에 있다 보면 현장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직원들 사이에서 당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17살 때부터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반장 일도 척척 잘한다고요. 회사도 당신의 능력을 본 거죠? 가장 실무 경험도 많고 대처 능력이 좋아서 지금까지 해결한 일도 많잖아요. 그런 당신이 본사로 발령나서 직접 옆에서 보니까 단순히 소문이 아니구나. 이 남자는 정말 큰일을 할 사람이다 라는 게 느껴졌죠. 이런 남자라면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겠구나.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구나. 다른 여자가 낚아채기 전에 내가 잡아야지 그랬죠? 어우, 내가 다 뜨거워서 얼굴이 화끈거리네. 나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너무 좋게 봐주는걸? 아내는 현명한 사람이었고 앞으로 더 큰일을 하려면 기본적인 학력은 갖춰야 무시를 안 당한다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와 대학 입시까지 직접 다 알아봐주며 졸업을 무사히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야간대학 경영학을 전공했고 아내의 도움이 컸습니다. 여보, 당신 능력이면 일반 직장인으로 있기보다 직접 회사를 운영해보는 건 어때요? 어휴, 당신도.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전부 작은 사무실에서 직원 몇 명 두고 그렇게 시작해요. 사실 아빠가 먼저 얘기 꺼내신 거예요. 당신 능력 키워보라며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기업 임원으로 지내다 정년 퇴직하신 장인어른 집안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편이었고 결혼할 때 저희 엄마와 제가 살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장인어른의 사업 권유는 솔깃한 제안이었고 저도 사실 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처가의 도움으로 건설사 회사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장인어른은 사업 자금을 주면서 부담 없이 쓰라고 했지만 저는 이 큰 돈을 덥석 받을 수 없었고 곧 갚겠다는 약속을 하며 융통했습니다. 배고파 수돗물로 배 채우던 내가 고생한 끝에 건실한 기업 오너가 되었던 겁니다. 처음엔 저와 직원 3명이 20평도 안 되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고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의뢰가 많이 들어오면서 회사는 점점 확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사옥 빌딩까지 짓게 되었고 직원은 10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오너지만 현장에서 일하던 습관이 아직도 남아 수시로 지방도 마다하지 않고 건설 중인 현장 방문을 직접 하곤 했습니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아니 멀리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이 더운 날 현장에서 일하시기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복날이라 제가 삼계탕찜 예약을 했으니까 마음껏 드시고 오늘은 쉬엄쉬엄 일하십시오. 특히 일하실 때 안전사고 정말 조심하시고요. 아유, 저 감사합니다. 늘 인부들 신경 써주셔서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저희 회사를 위해 일해주시는 고마우신 분들인데 당연히 신경 써야죠. 자, 지금 일손 놓으시고 삼계탕 먹으러 갑시다. 전 최대한 작업 인부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어려움은 없는지 현장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둔 직원들은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지방 경조사에는 보너스도 제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부들의 근속기간이 길어지고 회사에 대한 자긍심도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쥐꼬리만한 월급에 일만 많이 시키니 다들 불만 많으시죠? 저도 웬만하면 돈 팍팍 올려주고 싶은데 그렇게 돈 올려주다간 회사 망해요. 회사가 건실해야 여러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최대한 회사가 어렵지 않게 잘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의 복지에도 신경을 쓸 겁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또 회사도 없는 거니까요. 대표님 앞에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회사처럼 복지 좋은 회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 딸내미 대학 입학했다고 1년치 등록금을 주시고 김씨 장모님 암 수술하실 때 병원비도 부담해 주셨잖아요. 이건 회사가 아니라 자선사업인 거죠. 이렇게 잘해 주시는데 저희가 당연히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죠. 저희들 늘 회장님께 감사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 제가 잘 살고 있구나. 기분이 좋은걸요? 저희는 한 배를 탔으니까 한 가족처럼 잘해봅시다. 전국을 다니며 현장 인부들을 독려해주며 밥 한 끼 같이 먹으며 격이 없이 현장의 소리를 듣고 개선을 하면서 회사는 더 성장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출근 중 네가 이 회사 대표냐? 우리 손자 살려내라! 하며 내게 다가오는 할머니를 경호원이 제지했습니다. 아우성치는 할머니 모습을 본 순간 달려가 끌어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할머니는 당신이 회사 대표군.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 내가 화가 꺾일 줄 알아? 아주머니, 저 모르시겠어요? 훈이에요. 아줌마가 만들어주시던 떡볶이며 김밥 먹었던 훈이요. 훈이라고? 아유, 맞네. 눈 밑에 점도 그대로고 어릴 때 얼굴이 남아있어. 아유, 우리 훈이를 여기서 만나다니. 아유, 훈아. 할머니는 이제야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빈민촌에 살면서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끼니를 챙겨주시던 동네 분식집 사장님이었던 겁니다. 건물 고층에 있는 제 집무실로 모시고 와서 아줌마, 그동안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이게 몇 년 만인지 정말 실감이 안 나요. 너 초등학교 6학년 때였으니까 30년이 지났네. 아유, 너가 어떻게 이
큰 회사 대표가 된 거야. 너무 대견해. 어머니랑 동생은 어떻게 지내? 다행히 엄마는 몸이 많이 좋아지셔서 병원에서 나와서 지금은 집에서 약물 치료하고 계신데 거동도 잘하시고 잘 지내세요. 남동생은 계속 시설에서 치료와 교육을 받으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구나. 정말 잘 됐어. 근데 둘째 여동생도 있었잖아. 네. 둘째는 그 당시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부잣집에 입양을 보냈는데 엄마 건강 안 좋아지시고 저도 일하느라 경황이 없어서 동생 보러 한동안 못 갔더니 이사가고 소식이 끊겼어요. 계속 동생 있을 만한 곳 수소문해서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아휴, 많이 속상하겠구나. 근데 아줌마는 그때 집에 급한 일이 있다면서 가게 정리하시고 가셔서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아, 그동안에 일이 좀 많았어. 할머니는 차분히 옛날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30년 전 혼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아주머니는 결혼한 후 아들을 낳고 1년 후 지병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과 먹고 살기 위해 리어카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했습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혹한에 갓난아이를 얻고 장사를 하면서 손과 발이 꽁꽁 얼 정도였습니다. 애기 엄마가 고생이 많네요. 이 고구마 다 주세요. 그리고 얼른 따뜻한 데로 들어가세요. 애기 감기 걸리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 우리 애기 분유 먹일 수 있게 됐어요. 손님들은 아이가 불쌍해서 일부러 고구마를 사줬고 근근히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군고구마 장사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리어카를 사서 동네마다 다니며 채소와 과일을 팔았습니다. 자, 신선한 채소 구경하고 가세요. 새벽에 밭에서 직접 딴 거라 맛도 좋고 가격도 마트보다 훨씬 싸요. 많이 사면 덤으로도 줘요. 장사 수완이 좋았던 아주머니는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었고 단칸방에서 방 2칸짜리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 아주머니 리어카를 밀어주고 아주머니 장사하는 걸 따라다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은 채소 장사를 하는 엄마를 친구들과 지나가다 길가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민규야, 학교 마치고 오는 길이니? 얘들아, 내가 떡볶이 쏠 테니까 먹으러 가자. 아들은 엄마를 부끄러워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민규 같은 반 친구예요. 그래, 다들 민규랑 친하게 잘 지내.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 네, 감사합니다. 아들은 엄마가 건네준 10,000원짜리를 고개를 푹 숙이며 받아서는 도망치듯 뛰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아줌마 아들은 반항적으로 변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사고를 치며 다녔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때 퇴학을 당한 후 가출을 했고 그 이후로 아들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식을 모른 채 살면서 아줌마는 그동안 장사하면서 적금 든 돈으로 작은 분식집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아들만 그리며 가슴에 못이 박힌 채 힘들게 지내던 터에 어린 저를 만나면서 아들 생각을 하며 눈시울을 적셨던 겁니다. 그래서 더 저한테 잘해주셨고 가족 없이 혼자 지내며 외로웠던 아줌마는 저를 통해 위로를 얻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에게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찾아간 곳은 산부인과 병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집 나갔던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너 민규 맞니? 우리 아들 맞지? 엄마 잘 지냈어? 아픈 데는 없어? 엄만 잘 지내. 넌 어떻게 지냈어? 난 그냥저냥 지냈어. 엄마한테 전화한 건 나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여자친구가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 아직 돈도 없고 애 키울 형편이 안 돼. 엄마가 맡아줘. 그래, 걱정 마. 같이 살면서 너희들은 맞벌이로 일하면 엄마가 아이 봐줄게. 아니, 이제 나 결혼 같은 거 안 해. 갑자기 아이가 생긴 거고 난 필리핀에 돈 벌러 갈 거야. 아는 형님이 거기서 수산업을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럼 애기 엄마는 어떡하려고? 나 좋다고 쫓아다녔던 애였는데 그래도 착한 애야. 나 때문에 인생 망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잘 타일렀어. 아이는 내가 애 아빠니까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펑펑 울더라고. 엄마, 그래서 말인데 저 애가 고아라 가족이 없어. 혼자 먹고 살 수 있게 돈이라도 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빈털털이라 엄마가 돈 좀 줬으면 해서. 그래, 돈 걱정은 마. 가게 내놓으면 되니까 조만간에 통장으로 붙여줄게. 그렇게 갑자기 연락 온 아들을 위해 분식집 한 돈을 주고 아주머니는 고향 시골로 내려가서 혼자 어렵게 손자를 키웠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큰 돈 벌면 아주머니에게 받은 돈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갔던 아들은 배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던 아주머니는 그래도 손자 생각에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밭에서 일한 일당으로 손자와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고 가난한 형편에 손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의 목재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할머니에겐 유일한 혈육이며 부모 없는 불쌍한 아이라 금이야 오기야 사랑으로 키운 귀한 손자였던 겁니다. 아주머니, 그동안 많이 힘드셨군요. 근데 아까 저한테 고함 지르면서 항의하시던 손자 얘기는 뭔가요? 우리 손자가 목재 공장에서 일하는데 이 회사에 물건을 대주는 하청업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 회사에서 납기일 내에 빨리 목재를 납품하라고 재촉하는 바람에 우리 손자가 몇 날 며칠 밤샘 근무하다가 새벽 작업 중에 목재 컨베이어가 고장이 나면서 손자 머리에 떨어져서 지금 의식불명이라고. 네? 그게 언제 일인데요? 벌써 일주일 전이나 됐는데 이 회사에서 아무 조치를 안 해주는 거야. 내가 하도 답답해서 새벽 기차 타고 서울로 올라온 거 아니야. 우리 손자 저렇게 된 거 죄송하다 말 한마디 없고 보상도 없어. 이게 말이 되냐고. 아주머니, 제가 담당 부서 통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선 고정하시고요. 새벽에 올라오시느라 힘드실 테니 제가 호텔 잡아놓을 테니까 식사하시고 조금 쉬시고 계세요. 그래, 훈아. 너만 믿는다. 우리 손자 꼭 좀 살려줘. 전 비서에게 연락해서 최고급 호텔을 예약하라고 했고 기사 딸린 차로 할머니를 호텔까지 모시게 했습니다. 전 담당 부서 팀장을 불렀습니다. 아까 그 일에 대해 묻고 싶은데요. 다친 직원 보호자분 얘기로는 우리 회사가 보상이며 사과조차 안 해서 화가 많이 나셨던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대표님, 사실 그 회사는 저희 회사에 자재를 납품해주는 건 맞지만 그 업체 내부에서 일어난 사고가 저희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일하면서 당한 사고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건 회사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결론은 저희 회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박 팀장, 세상이 법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거나 우리 회사를 위해 밤샘 작업하면서 힘들게 일한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의식불명이 된 겁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그걸 떠나서 그런 일이 있다면 사과 한마디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나이 드신 어르신이 지방에서 이 먼 서울까지 발걸음을 하게 하며 경비원한테 제지당하고 그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일 처리를 잘 못해서 대표님까지 신경 쓰게 해드린 것 같네요. 이번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청업체 안전까지 꼼꼼하게 챙기시고 꼭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세요. 그건 우리 회사 규칙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만 일 보세요. 저는 할머니가 머물고 있는 호텔로 가서 아줌마, 푹 쉬셨어요? 훈아, 어떻게 됐어? 우리 손자 살 수 있는 거지? 아줌마, 제가 이 회사 대표예요. 아무 걱정 마세요. 담당자와 얘기했고 제가 직접 일 처리하기로 했어요. 좀 쉬셨으면 지금 손자분 있는 병원으로 같이 가시죠. 아줌마 사시는 곳이 어디라고 하셨죠? 창원이야. 거기가 내 고향이거든.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차로 창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손자를 보고 할머니는 오열을 했습니다. 저는 담당이를 만나서 환자 상태에 대해 물어보니 지금 환자 상태로 봐서는 저희 병원보다 정밀 뇌기기가 있는 전문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뇌에 큰 충격을 받아서 뇌신경을 자극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 장비로는 그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서울에 있는 뇌혈관 질환 전문 병원으로 즉시 옮겨서 수술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이 그 병원에 연락을 취해 주시겠습니까? 비용은 신경 쓰지 마시고 최고 전문의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술 및 담당 의사 전원에게는 저희 회사에서 개인당 억대 비용을 지불해 드린다고도 전달해 주세요. 네? 아니 그 정도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저분은 제 도움을 받아도 충분히 되는 소중한 분이시니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이동은 제 개인 전용 헬기로 이동하겠습니다. 의사와 면담을 끝내고 할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드린 후 제 전용 헬기로 손자를 태우고 창원에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전문 의료진이 꾸려졌고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험한 수술이라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신 의사들도 긴장을 하셨습니다. 바로 수술이 진행되었고 13시간여 만에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은 어땠나요? 수술은 잘 됐습니다. 환자분은 회복실로 옮겨졌고 조금 후면 깨어나실 거예요. 대표님 가족분도 아닌데 옆에서 같이 밤새시면서 대단하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복도 의자에 앉은 채로 잠깐 눈을 붙이고 있는 할머니에게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얼마 후 현상아, 정신이 드니? 할머니, 제가 왜 병원에 있죠? 일하다가 사고가 있었어. 너가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수술을 했어. 창원에서는 못하는 수술이었는데 여기 그 건설사 대표님이 너 헬기 태워서 서울로 이송해주고 서울에서 최고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한테 부탁해서 너 수술 잘할 수 있었어. 본사 대표님이시군요. 전 본사 현장 직원도 아니고 하청업체인데 그렇게 하실 의무 없으신데 감사합니다. 제 목숨 구해주셨어요. 아니에요. 저희 회사를 위해 일하시다가 다치신 건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비용 걱정은 말고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병원 치료 꾸준히 받으세요. 그리고 그동안 일 못하신 비용은 저희 회사 변호사가 김현성 씨 회사 사장님 동의하에 현성 씨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 드릴 겁니다. 얼른 쾌차하세요. 사실 현성 씨 할머니와 제가 인연이 깊어요. 저 어릴 때 밥도 못 먹고 가난하던 시절에 아주머님이 분식집 하시면서 우리 삼남매 공짜로 떡볶이도 주시고 제 끼니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때 만들어주셨던 따뜻한 음식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는 제 목숨과도 같은 귀한 밥 한 끼였거든요. 그 은혜를 뒤늦게 갚은 거예요. 그래, 현성아.
대표님 말처럼 얼른 일어나. 그게 대표님 고마움에 보답하는 거야. 손자는 얼마 후 다시 예전처럼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소식이 끊겼던 둘째 여동생 연락이 닿았습니다. 여동생을 입양한 양부모가 프랑스로 이민을 가서 연락을 할 수가 없었던 거고, 여동생은 대학 졸업 후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줌마를 다시 만나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 이제 제 옆에 계시면서 평생 맛있는 떡볶이 해주세요. 저희 회사가 소유한 복합상가 건물이 있는데 딱 분식집 하면 좋을 곳이 있어서 계약했어요. 이제 돈이 엄청 들 텐데. 고마워서 어떡해. 대신 저희 애들이랑 와이프 데리고 자주 가서 아줌마 귀찮게 해드릴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유, 그럼 매일 와도 돼. 우리 대표님 가족들 평생 내가 떡볶이 해줄 거니까. 그리고 손자분은 저희 인사팀에 얘기해서 같이 일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했어요. 현성 씨한테 연락이 가서 다음 주부터 출근할 거예요. 아유, 잘 됐어. 근데 다음 주면 너무 이른데 그동안 어떻게 집을 구하지? 어련히 제가 알아서 했을까요? 두 분 지내기 편한 아파트 계약했으니까 몸만 와서 사시면 돼요.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릴 때 아주머님이 주신 따뜻한 밥 한 끼는 사랑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